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2번째 시간으로 황창현 신부님을 모시고 삶과 함께 죽음과 함께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 길게 소개하진 않겠고요.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이시면서 평창 성필리프 생태마을 관장이시고 한국문인협회 정회원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건물은 참 멋있는데 싸게 지셨다고 집 회사는 망하고 그래서 성당이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서 신부님 참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 아름다워요 성전. 근데 앞에 교회는 이제 곧 망할 것 같다고 실리는 아니죠. 그 이제 앞에 교회가 커갖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 줄 알고 저쪽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참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무시당할 때, 내가 사람 취급 당하지 못할 때, 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똑같은 하느님의 귀한 아들, 딸들인데 왜 짓밟고 무시하느냐? 그런 의미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얘기는 누가 한 거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준 게 바로 나한테 준 거다. 나한테. 그리고 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 무시하면은 너희들도 하늘나라에서 보잘것없는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늘의 천사가 그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소중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이름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과정을 보면은 무시당한 사람들 속에 태어나세요. 부처님 아버지는 왕이고 공자님 아버지는 관리였어요. 관리 그래도 마호메트 아버지는 큰 부자였어요. 마호메트 아버지는 부자였는데 마호메트가 엄마 뱃속에 있는 6개월 때 마호메트 아버지 죽어요. 그래서 유복자로 태어나는데 큰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 밑에 참 부자로 살아요. 또 장가에 갔는데 또 마누라를 엄청 부자 마누라를 얻었어요. 연상의 여인을. 그래서 사실은 가난이 뭔지 모르고 자란 사람이 창시자죠. 근데 예수님만 죽도 목수의 아들을 택해서 오신 거죠.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목수라고 하면은 굉장히 능력 있는 집이기도 했지만은 하루에 2끼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끼 정도. 배고프면 뭔 줄 태어나면서부터 아신 거죠.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목동들이 축하해 들어오죠. 목동들이. 천사들이 저 가봐라 저기 들판에 있는 목동들한테 밤에. 근데 우리는 참 목동하면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 이 알콩소 토대가 우리의 그 머리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동 그리스 터키 지역에 가보면 제일 더러운 게 목동이에요. 왜냐하면 양염소 풀 뜯는
하루에 뜻깊지 않고 뭐 10일, 20일 돌아다니거든요. 저도 그 목동을 참 많이 보거든요. 머리가 저만큼 다녀요. 머리가. 옷도 한두 벌 입는 게 아니라 여러 벌 입는 거 옷도 4벌, 5벌. 그러니까 냄새나고 더러운 게 목동들이에요. 그 목동들이 예수님을 축하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당신이 활동하시면서도 뭐 번듯한 사람 그렇게 자주 만나죠. 물론 부자가 싫어하시면 안 돼요. 부자가 초대하는 집에 가서 밥도 먹고는 했지만 삶은 누구하고 살았느냐면 앞 못 보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나환자들, 심지어는 몸 파는 여자들. 정말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지냈던 거죠. 저도 뭐 시각장애자들하고 1년을 한번 살아봤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 시각장애자들하고 1년을 살면서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뭐 밥 먹을 때 반찬을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밥에다가 국에다가 반찬 다 넣어서 말아서 그냥 먹어요. 누가 이렇게 골라주지 않으면은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떻게 먹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내 자식이랬는데, 내 아들이랬는데, 내 딸이랬는데 얼굴을 모르는 그게 가장 힘들대. 내 자식 목소리 듣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 자식이. 근데 또 자식들은 내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뭐가 힘들어하냐면 제가 같이 살 때 한 30년 전이었는데 옛날에는 그 수원에서부터 그 의정부까지 그 전철에 그 시각장애자들이 방풍이 들고 전철 안에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이러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은 도봉역에서 내리면은 도둑놈들이 따라다니다가 내릴 때 그거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뺏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자들이 누구를 데려갈 수밖에 없느냐면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 자기 딸을 데려가요. 그래서 애들이 앞에 손잡고 이렇게 가는 걔네들이 왜 그게 제일 고통스러우냐면 반 친구를 만나니까. 반 친구를 자기네는 학교 다닐 때 멀쩡했는데 그 전철 안에서 보면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가니 안 나가니 그러면서 집에서 아버지가 때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그러니까 그 안 못 보는 사람들의 아픔 고통이 그런 거죠. 예수님 그들 속에 그런 아픔 속에 그들의 위로가 된 거죠. 나는 너희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인권이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인권. 그리고 결국은 사랑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한 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이름으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고 뭐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 의학자들이 그거를 써낸 책을 보면요 기가 안 차요. 그 못을 손바닥에다가 절대 박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손바닥에다 박으면 찢어져가고 떨어지니까 손목에다가 못을 박으면 손목에다가 절대 이게 걸려서 안 떨어지도록. 그럼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손목. 모든 신경이 다 지나가는 손목에 못이 박히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정말 고통스러운 거는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은 나는 저 십자가도 무슨 예수님 무식 힘이 좋아하고 저렇게 쫙 버티고 저렇게 있어요. 그러지 않고 팔이 반쯤 꺾여 있고 손목에 이렇게 있으면은 숨을 쉬려고 그러면 이게 늘어져고 횡격막을 벌려야지 숨을 쉬는데 그걸 못 벌리기 때문에 그걸 숨을 쉬기 위해서 이걸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숨 한번 쉬려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다리를 위로 올려야 되고 그래서 6시간 동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한국 사회는 가톨릭이 500만 명, 개신교가 1,5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데, 그러면은 저기 5명 중에 2명이 그리스도인인데, 대한민국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의 그런 아름다운, 정말 눈물 나는 희생적인 사랑을 참 찾아보고 계신 거예요. 그 어린이집 보면 막 1살, 2살 된 아내를 그냥 주먹으로 그냥 때리고 흔들고 귀를 잡아당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괴롭혀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간 것 같아. 너희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서로 괴롭혀라, 이렇게 가르치고 간 것 같아요. 작년 4월 6일날 윤승주 일병이 군대가 이제 4개월 만에 죽어요. 선임 4명이 괴롭혀서. 근데 어느 정도로 괴롭혔느냐면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강제로 먹였다는 거예요.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입에다가 불소, 이게 불소라는 게 여러분들 완전히 그 염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물질이에요. 불소로 강제로 하나 다 먹인 거죠. 근데 윤승주 일부는 군대 가기 전에 전액 장학생이었대요. 전액 장학생이었고, 방학 동안 전액 장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 한 거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엄마 갖다 줬대요. 그렇게 착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누나가 둘이 있고 윤승주 막내인데, 엄마가 풀이 아프다 그러면은 9살 막내, 누나가 9살이고 윤승주 병이 9살이라면은 버릇 나쁘게도 자랐을 법도 한데, 이 윤승주 병은 누나들이 먼저 엄마 발 주무르는 것보다도 자기가 그 효도를 빼앗기기 싫어하고 먼저 달려가서 주물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대한민국의 젊은이고 능력 있는 젊은인데, 군대 가고 대답이 좀 느리다고 선임,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4명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4명.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군대 가는 군대 가는 사람들 중에 대학생 비율이 몇 퍼센트가 돼요? 80%가 돼요.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데가 군대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데 그런 지성인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침을 뱉고 그걸 핥으라고. 죽기 이틀 전에는 마대자루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패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냉동 음식을에다 가볍게 집어먹다는 냉동 음식을. 그래갖고 얼굴을 때려갖고 가발이 튀어나와서 그걸 또 핥으라고. 그러니까 그 냉동 음식을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어갖고 결국 기도가 막혀서 죽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의 모습. 그래갖고 군대가 개혁을 한다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요즘은 이 엄마하고 인터넷 편지도 하고 전화도 아주 자주 할 수 있고, 요즘은 또 이 내무관이 선임 부임이 같이 잠을 안 자고 동기끼리 재운대 못 괴롭히게 하려고. 근데 저는 이게 과연 군대를 개혁해서 될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뭔가 지금 단추를 단단히 잘못 끼고 지금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뭔가 크게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뭔가 이게 잘못 가고, 돈을 잘 버는 나라인데, 돈을 참 잘 버는 나라인데, 돈이 많은 나라인데 뭔가 잘못 가고 있어. 국민들은 안 행복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정치인들, 종교인들, 경제인들까지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갖고 뭐가 최고의 목표였느냐면 돈이 최고의 목표였어요. 돈도 한번, 돈 한번, 원도 한도 없이 벌어보자. 돈이 최고의 목표였어요. 돈. 그냥 어딜 가나 돈이야. 어딜 가나 돈이 최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핀란드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나라는 지하 자원도 없고 땅도 척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핀란드라는 나라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아무리 가난해도 나누고 살자. 나누고 살자. 그러니까 이 나라는 처음부터 국가 이념이 뭐였냐면 나누고 사는 게 국가 이념이야. 우리는 국가 이념이 돈 한번 경제 발전 해보자는 게 국가 이념이었고, 이 나라는 나누고 살자고 그렇게 하나도 없을 때부터 나누고 살자고 그래갖고 지금은 어때냐? 세계에서 항상 행복 지수 1등 나라야. 핀란드라는 나라는. 그리고 핀란드라는 나라는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어. 잘 사는 사람은 있는 거 거의 다 내놔요. 자기 수입의 대개 40에서 60%까지 세금을 내놔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나누기 시작해갖고 된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는 초등학교 무료, 중고등학교 무료, 대학도 무료예요. 전액 무료 대학도. 만약에 이 대학교 가면은 그 대학생들한테 뭐까지 하냐면 용돈까지 줘요. 43만 원씩 한 달에. 용돈까지 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석 박사도 무료예요. 석사하기 따겠다. 그럼 국가에서 다 대줘. 박사하기 따겠다. 그것도 국가에서 다 대줘. 굉장하죠? 처음부터 나누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나누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최고였어.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벌어야 돼. 해라고 그냥 거기서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 좀 나누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중에 돈 벌면 나눌게.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돈 벌면 나눌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운동하는, 노동운동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잡아 죽이고 자살하고 그랬어요. 돈 벌면 나눌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조 달러 수출입 4년 연속 넘었어요.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9나라입니다. 그런데 1조 달러 수출입 넘었는데 우리가 적자가 많으냐? 2013년에는 무역 흑자가 450억 달러였어요. 작년에는 무역 흑자가 510억 달러였어.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눠야 안 나눠요, 지금? 안 나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안 나누면요, 나중에는 못 나누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형제들 중에 저 큰형이 잘 살아. 형, 나 좀 도와줘. 그래, 큰형, 나중에 돈 벌면 내가 나눠줄게. 너 좀만 참어. 내가 요거 지금 가게 요거 해야 되는데 요거 자리 잡으면 내가 나눠줄게. 그래갖고 그 형이 엄청나게 잘 살았어. 그럼 잘 산 형이 나중에는 뭐 할 것 같아요? 2년 끊어요. 2년 끊어요. 내가 오늘도 들은 얘기인데 오형제. 근데 둘째가 기가 막히게 잘 살대. 100억이 넘는데. 근데 막내가 뭐 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빚이 있어갖고 형한테 가서 형 나 좀 도와달라고 1원 기하에 거절했대요. 그리고 결국 그 동생이 손을 긋고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100억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나누지 않으면 그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례 때 그 둘째 형이 와갖고 그렇게 독실한 신앙인이랬는데 장례 때 와서 그렇게 물드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울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울 자격도 없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나눔이 뭔 줄 가르치지 않고 우리나라는 이게 그래서 병이 든 거예요. 갑질이라는 게 왜 생긴 거냐면 처음부터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돈이었어. 돈. 부탄이라는 나라는 국민의 95%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4대 공학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국민 총 생산량으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국민 총 행복량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건국 이념이 행복이야, 행복. 근데 우리는 돈이었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돈이 들어있어요. 돈. 근데 아무것도 지와 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땅도 안 넓으니까 우리는 돈을 벌으려면 뭘 잘해야 돼? 머리가 똑똑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우리는 돈을 잘 벌으려면. 그래서 뭐를 해야 돼? 1등을 해야 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이 이렇게 넘어가요. 1등을 해야 돼. 그래서 어딜 가야 돼? 서울대학을 가야 돼. 서울대학을 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최고, 여러분들 꼭 1등 해야지 행복해.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등 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1등을 못했을까?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지만은, 한 번도 1등을 못했을까? 아니, 1등, 저도 한 번도 1등 해본 적 없어요. 나는 학교를 정말 그렇게 다니기 싫어했는데, 난 대학원을 두 개씩이나 다녔는데도, 그렇게 시험을 많이 봤는데도 1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난 불행하지 않거든요. 꼭 1등을 해야지 행복해야 돼.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요, 1등을 해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 온 국민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등을 못했으니까 누구라도 1등을 시켜야 돼? 자식이라도 1등을 시켜야 돼. 자식이라도 1등을 시켜야 돼. 근데 만약에 자식이 1등을 안 하면은 어떻게 해? 이놈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나한테 엄마가 얘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자기가 딸 하나인데 학교에서 학원에서 4시간 공부하고 집에 와서 4시간 또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그리고 한 10분 15분 노는 거 그 핸드폰을 그것도 못 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아니 엄마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딸 1등 한다.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마음 같은 맞짱 뜨고 싶다는 맞짱. 애들이 안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엄마들은 이렇게 임신을 하면은 내가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안 해요. 딱 임신을 하는 순간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C로 생각해. 서울대학 C.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막 대한민국 대통령 이렇게 글자 써서 읽어줘요. 뭐 박근혜 유명한 사람 이름 해가면서 닮으라고.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영어도 알아듣는다고. 이게 언어를 뱃속에 있는 애가. 그리고 또 영어로 또 그냥 Good morning, my baby. How are you today? 미친 거죠. 미친 거죠. 그리고 얘가 엄마의 태를 열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아침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딱 창문을 열었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또 이제 우리 평창은 이제 어디도 여기 바로 산이 있어서 더 아름답겠지만 정말 진달래, 목련, 벚꽃 피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태어나고 아파트 창문을 통해서 그걸 좀 보려고 했더니 마음 급한 엄마가 너 그거 볼 시간이 어딨어. 지금 1살짜리한테 한쪽 창문에는 그냥 가나다라 마마처럼 반대쪽 창문에는 ABC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업리은 지금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2살만 되면은 애들 영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 애들이 R 발음하고 L 발음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갖고 뭘 하냐면 이 혀 밑에 설대 여기 혀 밑에 근육 있죠? 그거를 0.2mm 정도 잘라줘요. 그러면 R 발음하고 L 발음을 잘한대요. 200만원 들여갖고 그 어린아이의 입에다가 칼을 내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치원만 들어가면 엄마들이 뭘 하느냐면 특목고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특목고 들어가는 프로젝트. 그 아이가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욕심에 꽉 차있는 엄마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은요 여유도 있고 빈 공간도 있고 뛰어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래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 초등학교 2학년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선생님이 반에서 만점 받은 애부터 급식을 학교에서 하니까 먼저 해주겠다. 22명인 반에서 그 반이 한 18개 반이니까 9개 반에서 맨날 꼴등했대요. 선생님이 너희들 중에 만점 받으면 급식을 먼저 해주겠다. 그래갖고 4명이 만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자랑스럽게도 자 만점 받은 애들이 먼저 나와 니네들 밥 먹어. 그러니까
만점 맞은 애 밥 먼저 먹이는 건 교육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교육이 아니고 다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 너는 만점 맞았으니까 밥도 누구보다 먼저 먹을 수 있어? 저 공부 못하는 애들보다 먼저 먹을 수 있어. 갑질을 가르치는 거야. 갑질. 밥 늦게 먹는 애들 세상에 서러운 게 뭐예요? 먹는 게 서러운 거야 세상에. 근데 초등학교 2학년한테 니네들은 공부 못했으니까 나중에 밥 먹어. 분당에도 뭐 고등학교는 성적별로 급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공부 잘하니까 먼저 밥 먹고 공부 못하니까 나중에 밥 먹으라는 게. 핀란드라는 나라는 작년까지는 내가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핀란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핀란드라는 나라는 중학교 끝날 때까지 등수가 없어요. 등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점수라는 게 우리처럼 100점 1, 2, 3등이 아니야. 얘는 이러고 쟤는 저러고 특성을 매기는 거지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머릿속에 등수가 새겨져 있는 등수가. 그래서 핀란드 유치원하고 우리나라 유치원하고 실험을 한 가지 했어요. 유치원 놀이터에 자전거를 예쁜 자전거를 한 대 놓고 우리나라 유치원도 놀이터에 예쁜 자전거를 한 대 놨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 20명 되는 유치원 아이들이 과연 이 자전거를 정말 잘 양보를 하고 타나 안 타나를 지켜봤는데 핀란드에 이렇게 거기 선생님이 없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이제 하는 거야. 근데 딱 했는데 거기는 하나이가 딱 타고 도는데 한 명도 건드리지 않더래요. 그래서 다른 걔가 딱 내리니까 다른 아이가 와서 뭘 그래? 1시간 동안 그 20명 다 평화롭게 다 타더래요. 근데 한국 유치원을 딱 붙였는데 20명이 자전거에 매달려가고 서로 먼저 타겠다고. 왜? 우리는 뭐부터 배워서 아주 DNA에 박혀있어. 뼛속 깊이 1등부터 박혀있는 거야. 내가 먼저 탄다고 1시간 동안 그러면서 한 명도 못 탔대요. 이거 정말 슬픈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 어렸을 때 모습이 커서도 그대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선진국, 유럽, 북유럽의 교육 선진국들은 교육 목표가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행복하고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특성을 찾아내서 그걸 키워주는 게 교육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노래를 잘하든 띠을 잘 띠든 성격이 좋든 잘 못든 상관없어. 무조건 공부 잘하는 애를 줄 세우는 거. 그것도 영어, 수학, 국어 뭐 잘하는 애들. 걔네들이 최고야. 성격, 인격 아무 상관없어. 1등만 드립다 만들어 놓는 거죠. 뭐 공부 못하면 또 뭐라 그래. 학교에서도 난 그 아이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공부 못하면 학교에서 사람 치고 안 한대. 근데 학교에서만 사람 치고 안 해. 집에서도 뭐라 그래.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하려고 수성이잖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 성격 받고 차라리 나가 죽어라. 그 나한테 그 상담을 했던 그 다 5학년 아이가 자기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게임한다고. 근데 그 아이 말이 하루에 8시간, 10시간, 12시간 공부하고 10분 게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꼴보기 싫어. 애가 공부만 했으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린이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꼴등이에요. 중학교만 올라가면 새벽 2시에 잠을 자고 6시에 일어나고 학교를 가고 얘네들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 민족사관고등학교 합격한 여자아이가 우울증에 걸려서 왔어요. 참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근데 우울증에 걸려서 학교도 안 가는 아이야. 머리를 막 이렇게 길었는데 사람을 쳐다보기 싫어해요. 그래갖고 그 긴 머리를 어디다 쓰느냐면 앞을 다 가리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앞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 무슨 조연하는 난 1시간 동안 얘기하면 한 번도 그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귀신처럼 해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부님 자기는 군포에 살았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군포에 살았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갖고 그렇게 했대요. 얘는 군포에 놓기가 너무 아깝다. 평촌으로 가. 평촌으로 갔대요. 전학을 갔대요.
근데 가자마자 전도 일정을 했대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걔를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당연히 싫어요. 가자마자 자기 왕따를 당했대요. 너무 괴롭고 슬펐대요. 근데 거기서도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갖고 그랬대요. 얘는 평촌에 놓기가 너무 아깝다고 일산으로 보내라고. 진짜로. 그래서 일산으로 중학교 때 온 거예요. 중학교 때 왔는데 일산에 와서도 정규 1등을 바로 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친구들이 자기를 안 받아들이더래요. 근데 또 선생님이 그러니까 참 뭐 어제도 우리 교육장님, 평창 교육장님 나한테 와서 저 발령받았다고 인사하고 가셨지만은 참 우리 교육이라는 게 너무너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일산의 선생님이 엄마를 또 부르더니 패는 말이 얘는 일산에 있기 너무 아깝다고 강남으로 보내요. 그래서 강남으로 갔대요. 그래서 그 아이는 민족상학고등학교 합격을 한 거예요. 민족상학고등학교는요 3월달에 기숙사 생활인데 행성에 있죠. 기숙사 들어가는데 걔네들은 실질적으로는 1월달에 다 들어갔대요. 합격하고 1월달에 가서 2달 동안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다 마친대요. 2달 동안. 그냥 걔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만 되면 하버드, 예일에 가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딱 가서 기숙사 들어갔는데 하루 이제 공부를 하고 저녁에 양치를 하려고 봤는데 치약을 아까 봤는데 치약. 근데 치약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한 명도 안 빌려주더래요. 치약을. 여러분 왜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얘가 입을 잘 닦아갖고 건강하게 다음이라고 공부하면 얘는 뭐야? 라이벌 아니야. 근데 얘는 어떻게 이빨을 안 닦아갖고 감기가 세밀해들어가고 감기가 들어가고 얘가 쳐져야지 내가 얘를 밟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안 빌려주더래요. 그 아이가 직접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그때 삶의 회의인 것 같아요. 그 왕따를 하면서도 1등하는 맛에 했는데 그 1등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사는 게 없어졌어요. 공부에 재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딱 패를 한 거예요.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신부님, 자기는 16년 인생을 돌아와서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대. 즐거운 추억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 대학교 아이들이 그래요. 그렇게 독만 배운 아이들이 군대 가고 서로 괴롭히는 거예요. 서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를 개혁할 일이 아니라는 군대를 대한민국이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또 서울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서울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도 서울대 교수를 만났는데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 한국은 안 행복하다. 항상 뭐에 눌려있다는 항상 눌려있다. 왜 여러분들 1등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애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국고시 봐갖고 그 중에 똑똑한 애들이 국회의원 돼갖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 나라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뭐 장관들, 국무총리들 청문회 할 때 창피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뭐 외국고시, 사법고시, 판검사 했던 사람들이 다 아직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청문회 할 때 봐요. 위장전입 안 한 사람 없고, 예? 그 다음에 세금 안 떼먹은 사람 없고, 자식 군대 안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1년 연속 자살률 세계 1위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갑이 돼갖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연아의 땅콩회항이 나옵니다. 조연아의 땅콩회항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게 아니에요. 돈 없는 건 사람도 아니야. 공부 못하는 건 사람도 아니야. 공부를 못해도 돈이 없어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걸 존중을 해줄 줄 알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사회는 배려라는 게 없어요. 배려. 제가 지난 1월 7일날 명동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럼 굉장히 추웠어요. 요즘 명동이 이제 공사가 다 끝나갖고 명동길에서 바로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지하 광장이 나와요. 넓은 광장이. 그래서 이제 이런 창문 이렇게 유리 창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유리 창문 저기 쇠도 차갑고
나도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가이드들이 그러잖아요. 문 딱 열을 때 문을 딱 다음 사람에서 잡아주라고. 그럼 다음 사람이 잡아주니까 다음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러더라고. 땡큐 하고 문을 잡아줘요. 서둘러. 그럼 나는 이제 그 사람이 문을 잡아주니까 난 들어가면 돼. 반짝 웃고 들어가면 돼. 난 또 그 생각으로 그 문을 이제 명동 지하방장으로 문을 딱 큰 추운 얼마 차 문을 딱 열고 다음 굉장히 사람이 많이 이제 들어가려고 있었어요. 딱 열고 이제 저 다음 사람이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딱 잡고 있는데 한 명도 땡큐라고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몇 명이 지나가냐면 20명이 지나가요. 20명. 단 한 명도 그걸 잡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아예 몸에 안 된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게. 지난 2월 달에도 밤에 강의를 잠깐 갔다 왔는데, 미국 영이에요. 미국 본토도 아니고. 근데 밤에 우리 신부님이랑 밤길을 이제 쇼핑거리에 밤길을 이제 또 구경 가자 나갔는데, 이제 건널목을 했는데 빨간불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섰죠. 우리 또 빨간불이면 또 해야 되잖아요. 딱 섰는데 차가 스르륵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어디든 내가 건널목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 서 있는데도 차가 서요. 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길 건너려고 그러는데 차가 쓰는 경우 있어요? 나도 이제 운전하는 기사가 있는데 내가 또 보고 배운 게 많으니까 어디 사람이 지나가려고 안 서진대. 이 습관이 안 돼갖고 차가 먼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사람을 근본적으로 귀하고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달에 10,000km 정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4개월을 한국에 이제 외국 강의 나가고 없으니까 8개월이기 때문에 1년에 내가 80,000km를 다녀요. 80,000km를 택시기사들이 45,000km 다닌다는데 80,000km를 다니는데 이제 영동선에 4차선이 있고 경부에도 4차선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딱 들어서면요, 특히 영동고속도로 들어서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요. 화가 안 날 수가 없어. 나같이 착한 사람도 화가 안 나. 화가 정말 많이 나. 왜냐하면 1차선은 추월차선, 1차선, 추월차선. 제가 옛날에 책에도 썼지만은 이탈리아에 가서 3차선인데 1차선을 추월하자마자 다음 2차선으로 다 들어가요. 다음 차가 추월할 거를 생각을 하고 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니까 우리 국장이 지난번에 북유럽 갔는데 시골이 북유럽 추월하자마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1차선은요 80이든 90이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80, 90, 100으로 가면은 옆에 차도 거의 100km로 가거든요. 근데 뒷사람이 급하면은 이 사람은 어디로 추월하냐고 저쪽 3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도로가 위험할 것 같아요? 안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해요. 그런 배려가 없는 거죠. 우린 또 1등에 대한 한이 맺혀갖고 1차선 아니면 1차선 아니면 근데 그런 게요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이거야. 네가 급하면 네가 알아서 피해라. 급하면 네가 알아서 피해라. 이거는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 도로는 같이 쓰는 거고 급한 사람이 추월해라 1차선 비워주고 2차선으로 가도 되고. 근데 어떨 때는 보면 4차선이 통통 비어 있는 데가 너무 많아. 4차선. 그 4등은 치는 거죠. 최소한 4차선은 1, 2, 3등은 들어야지 4차선을 치는 거죠. 4차선. 그러니까 조연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거군요. 조연아의 고객은 그 승객이기도 하지만 직원이 고객인 거예요. 직원이 고객인 거예요. 직원한테 고마워야지. 그 직원을 밀치고 때리고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참 기분 안 참.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요. 제가 그 나쁜 부자들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요. 대한민국의 부자 99%. 99%만. 강남에 있는 한 아줌마가 60인가 70 먹은 아줌마가 그 경비 아저씨한테 함부로 분신사 사라고
29살짜리가 60살 경비원이 때려갔다고 비싸게 때려. 이게요,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은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돈이 있고 1등을 하면 밥도 먼저 먹어도 되고 1등을 하고 잘 살면 때려도 돼. 경비하는 분들은 때려도 돼. 이게 아주 온몸에 돼 있는 거.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조선 500년 내내 그랬어요. 조선 500년 내내. 그러면 조선시대에 얼마나 갑질이 많은 사회가 조선시대예요. 지금보다 갑질이 많았던 사회가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양반이 10%, 많이 봐줘서 10%예요. 그 다음에 평민이 20%, 노비가 70%였어요. 노비가. 그러니까 단일 민족 가운데 자기 민족을 노비로 70%를 쓴다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같은 민족을 노비로 70%로 사람 취급도 안 한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850년서부터 성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한이 맺혀갖고 나도 족보 갖는다고 다 족보로 뛰어들어간 거야. 돈 주고 다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909년에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성을 가져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1600년도에 태어났으면 여기 중에 90% 성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850년에 성 뛰어들어가면서 성이 한이 되니까 귀양 뛰어들어갈 거 왕씨성으로 가자. 그러고 다 왕씨성으로 다 뛰어들어간 거예요. 김씨, 이씨, 박씨 다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김씨가 1000만 명이에요 지금. 이씨가 680만 명, 박씨가 390만 명. 그러니까 이 박씨, 이씨, 김씨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귀양 뛰어들어갈 거 왕씨성으로 김씨들 가운데 아주 스토리가 있어요. 김씨로 뛰어들어가는데 경주 김씨나 안동 김씨로 뛰어들어가는 게 좀 미안해, 무섭고 왕족이고 워낙 안동 김씨가 권세가 셌으니까 미안해갖고 그래도 양심적으로 뛰어들어간 성이 김해 김씨. 그래서 여러분 김해 김씨가 400만이야 400만. 그래갖고 세 성이 2000만이에요. 국민의 40%가 세 가지 성이에요. 미국은 가장 많은 성이 스미스, 존, 윌리엄이에요. 근데 2%. 스미스 대장장이 이제 태어나서 스미스야. 대장장이 노비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존 성당 열심히 나가, 교회 열심히 나가, 하느님 사랑받아라. 넌 존. 신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었어. 윌리엄이 황금 투구를 입은 사나이라고 윌리엄이 그런 뜻이 2%밖에 안 돼요. 일본은 성이 40만. 만약에 저 대나무 숲에서 태어나서 박대당 대나무 숲에서 태어났어. 들판에 태어나서 다나까. 근데 우리는 대나무 숲에서 태어난다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씨를 가질 수가 없어요. 대나무에서 태어났다고 죽씨를 가져요. 그러면 노비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이 289개밖에 안 돼요. 한이 맺힌 거야. 없는 것에 대한 한이 다 있는 거야. 나도 무슨 황실했는데 황희정에서 무슨 18대 18대인데 나야말로 정말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데는 경상도 함양이라는 데인데 그야말로 지리산 골짜기예요. 거기에 무슨 황희정 무슨 자식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장수라는데 장수왕 그래서 뛰어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우리는요 그 노비에 대한 한이 사람 대접 못 받은 거에 대한 한이 있어갖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무시하는 거야. 서로 무시하는 거야. 존중하는 거야. 아니 뭐 그리스도인이 2000만이라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이렇게 우리 생태마을 오고 뭐 이런 거 전화 이렇게 받아보고 그게 만만치 않아. 무시하는 거 만만치 않아. 156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15만 명의 외놈들이 밀고 들어오죠. 근데 15만 명이 밀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정규군은 몇 천, 8천 명이었어요. 8천 명. 정규군이 8천 명. 이 정규군이라는 게 뭐냐? 월급 주고 훈련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칼창, 활, 갑옷이 있는 정규군 8천 명밖에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조선시대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냐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1000만 명인데 8,000명밖에 정규군이 없어요. 왜? 저기 뭐야, 어디야, 경상도에서 송시열이가 이 외놈들이 넘어와갖고 좀 군대를 좀 양성해야 되겠습니다. 2만 명, 3만 명 양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조정에서 뭐라 그래요? 저놈이 영모의 뜻을 갖고 있구나. 잡아 죽여라.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군인을 키울 수가 없어. 신립이 저 북쪽에서 장군 오랑캐놈들이 너무 많이 쳐내려옵니다. 내가 한 3만 명 정도 군을 양성해야 되겠습니다. 저놈이 저 영모의 뜻이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남자가 엎드려가고, 그러니까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정규군이 8,000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래성, 부산성 전쟁할 것도 없어서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요절 내고 4월 13일 날 상륙을 했는데 한양에 언제 들어오냐면 4월 30일 날 들어와요. 17일 만에.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전쟁할 군인이 없었던 거예요. 전쟁할 군인이 아니 8,000명인데 무슨 전쟁을 해요? 그나마 충주 탐벌대 거기서 신립이 막는데 4만 명이 해요. 이 4만 명은 정국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끌어다 모으고 노비들. 그런 전쟁이 돼요. 그러니까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그 한강 벌판에서 여기 빠지면 죽는다. 그걸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택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걸 뻔하니까. 그리고 4월 30일 날 한양에 본인 시기가 딱 올라왔는데, 일본은요, 성하고 전쟁을 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성주가 마지막에 활복을 하든 지면, 아니면 종이 내리면 한대요. 그러니까 본인 시기도, 내가 여기서 전쟁 좀 해갖고 딱 하면은, 이제 선조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겠구나! 딱 들어섰는데 벌써 도망갔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선조가 도망갈 때, 선조를 수행한 신하, 군인은 몇 명이어야 되냐면, 100명이었어요. 100명. 왕이 도망가는데 100명이 도망가요. 이게 여러분들 나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라고. 그러니까 누구만을 위한 나라였냐면 왕만을 위한 나라. 왕을 위한 나라였고 선비를 위한 나라였지 백성을 위한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학제에서 여기 일산, 책을 읽어보면요, 저 무학제 넘어가고 여기 일산으로 해서 가요. 도망을 의주고 여기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땅이에요. 일산에. 무학제에서 경복궁을 내려다 보니까 경복궁에 불이 타는 거야. 누가 먼저 불 질러? 백성이 먼저 불 지른 거예요. 뭐 우리의 임금이 아버지라고 그러더니 저렇게 버리고 도망간다, 우리 버리고 도망간다고. 그런데 선조가 보니까 제일 먼저 불에 타는 기관을 보니까 장예원이 제일 먼저 불타요. 장예원은 뭐냐면 노비 문서보고라고요. 한이 치거든요. 거기 먼저 가고 불탄 거예요. 그리고 의주까지 도망가죠. 이제 명나라로 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명나라를 주군이라고 해요. 주군. 선조가. 주군에 우리가 귀해가고 목숨을 내가 죽어도 명에 가서 죽는다고 해요. 선조가. 그때 유성룡이 당근책을 내놔요. 임금님이 우리는 백성의 70%가 노비입니다. 이 노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돈 내는 건 누구예요? 금 내는 건 누구예요? 노비라고 표현하긴 그래도 백성들이 한 거예요. 백성. 이 나라는 이게 이 주류 세력이 나라를 구하지 않았어요. 역사 내내. 그래갖고 뭐를 내놓느냐면은 노비들한테 외는 목 하나 잘라오면 상을 주고 2개를 잘라오면 몇천을 해주고 3개를 잘라오면 벼슬을 준다고 반포를 하게 해요. 선조가 반포를 해요. 가만히 있던 노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외는 목 2개만 자르면은 이게 몇천이 된다니까. 그래갖고 이순신 밑으로 다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순신 밑으로. 그래갖고 이순신 밑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전쟁이고 뭐가 없어. 낯들고 저거 목 2개만 자르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외놈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들이 총알도 없는데 총도 없는데 와갖고 목을 그냥 걷어가니까.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목을 갖고 오긴 너무 멀잖아요. 일본까지.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코를 잘라요. 코를 자르면 숫자대로 땅을 나눠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목 자르려고 목 자르려고 난리가 아닌 거죠. 임진왜란이 그랬어요. 그래갖고 집집마다 소금에다가 절여놓은 거예요. 외놈 목을 이거 전쟁 끝나면 뭐 하려고 갖다
갖다 주고 이제 면천하려고 전쟁이 끝났어. 그러고 목들을 다, 외로운 목들을 이제 다 이제 소금에 절여먹을 들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더니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요. 쥐꼬리만한 그 공로로 면천에 좀 나라꼴이 뭐가 되느냐. 저 노비들한테 자유를 줘갖고 저 신분을 일하면 나라 질서가 무너진다고. 노비는 인간도 아닌데 저것들을 면천에 선조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노비들 때문에 이 나라가 구했다고 해서 그런 거 듣기 싫어갖고 어떻게 하느냐면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목을 잡아갖고 왔는데 없었던 일을 허망한 거죠. 그 백성들이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끝났으면은 우리나라도 행복했을 텐데 참 불행하게도 37년 후 임진왜란 1599년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불과 37년 후 1636년 이번 12월 9일날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거란족, 만주족 아이들이 밀고 내려와요. 밀고 내려와갖고 12월 9일날 압록강을 건넜는데 5일 만에 한양에 도착을 해요. 5일 만에. 여러분들 그때 만주족은 그때도 전국으로는 몇 명밖에 없어서 8,000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박재호가 그렇게 의병 경상도를 다 막았는데 임진왜란 끝나고 어떻게 각질 죽였어요. 박재호. 왜 죽였어요? 저는 모반한다. 그러니까 왕한테 위협되는 건 다 죽인 거예요. 왕한테 위협되는 건 다 죽인 거예요. 이순신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죠? 저는 못 봤는데 그때 남미에 있어 못 봤는데 이순신이 뭐고 그때는 8,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나라 지금 만주족, 거란족이라는 애들이요 어느 정도로 그 싸움을 잘했느냐면 명나라, 중국 명나라 일당 만이라고 할 때 만.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때 만주족 아이들 인구는 15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명나라 인구가 얼마였냐면 1억 5천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150만 명이 1억 5천만 명을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우리는 계속 누구한테 충성한다고 그런 거야? 명나라한테 충성한다고. 벌써 끝났는데. 명나라한테 계속. 그러니까 청태종이 열받으니까 그 150만 명 중에 14만 명을 끌고 내려와요. 그게 병자호란이에요. 무시무시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전쟁할 것도 없어서 8,000명이 무슨 전쟁을 해? 말 타고 5일 만에 그냥 말 타고 지기. 그거를 철기병이라고 해요.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아세요? 예. 그 영화가 바로 그 아이들 얘기해요. 얼마나 활을 잘 쏴고 말을 잘 타는지 우리 입장에서 뭐 활 먹어야고 동상하고 그거 하려고. 그래갖고 14만 명이 내려오니 이건 세계 최강의 군대가 내려오는데 8,000명 갖고 어떻게 해? 이번에는 선조 광해군 인조입니다. 인조야 인조. 인조가 왕이 됐는데 인조도 역시 할아버지하고 똑같아. 이번에 인조도 너무 급해갖고 수국으로 도망가버려요. 시체 내다 버리는 분으로 도망가요. 그래갖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요. 남한산성. 남한산성에 그래도 많이 데리고 들어가요. 선조보다는 나요. 100명 데리고 도망간 것보다 훨씬 나아. 14,000명을 데리고 들어가요. 14,000명 남한산성에 데리고 들어가요. 데리고 들어갔는데 겨울에 데리고 들어가요. 12월 9일이니까 데리고 들어가는데 전쟁이라고 한번 딱 붙었는데 광주 지금 경기도 광주 아시죠? 그 초월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붙는데 청태종이 4만 명을 모아요. 최종적으로 우리 쪽에서 4만 명을 모아. 근데 그 4만 명이 정규군이 아니야. 전부 다 노비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임진왜란 때 의병이 일어났는데 병자호란 때 의병이 한 명도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을까요? 왕이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들고 일어나. 그때도 인조가 광고를 합니다. 목 하나 잘라오면 상 주고 2개 잘라오면 면천에 주고 3개 잘라오면 상 준다고 광고를 해요. 아무도 안 나. 근데 억지로 4만 명이 불려와요. 그래갖고 거기서 하는데 청태종은 무슨 기도원도 아닌데 300명 딱 내보내요. 근데 이 4만 명하고 300명하고 붙는데 이 300명 기세에 눌려서 4만 명이 다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자기끼리 발려서 다 죽어요. 자기끼리 발려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인조가 버틸 수가 없어갖고 어떻게 지금 삼전도는 지금 석촌호수 아시죠? 롯데월드. 거기가 삼전도예요. 거기 나와갖고 청태종이 텐트를 쳐놓고 자 단상에 삼두 고구두라고
3번 절하고 9번 이마로 찢지는 거 땅바닥을 항복한다고 이제 인조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항복으로. 근데 태종이 뭐라 그래? 안 들린다 너 찢지는 소리가. 그게 항복하는 자의 자세냐. 그래갖고 인조가 몇 번을 찢지느냐 107번을 찢잖아. 그래갖고 이마가 다 터진다고 해요. 피가 바닥에 흥건하다고 해요. 인조가. 그래갖고 항복을 하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 끌려간 노비보다도 훨씬 많은 50만 명을 끌고 가요. 그래갖고 태종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도망을 우리가 신양으로 끌고 갔는데 도망을 가면은 발목을 잘라서 보내라. 그 정도로. 그렇게 해갖고 50만 명을 끌고 가요. 왜냐하면 150만 명이 1억 5천만 명을 통치하려면 누가 필요해? 여자가 필요하거든요. 전쟁 안 하고. 그러니까 조선의 여자를 다 끌고 간 거예요. 그게 무슨 왕이에요. 거기다 무슨 충성 500년 동안 했다고 500년 역사를 지신 조선 왕조는 찬란하다면 찬란한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500년 내내 국민의 백성의 90%를 피를 받은 거고.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1894년 정봉준이가 전라도 고구라는 곳에서 조병갑, 이게 갑질이 그때부터 생겼다는 조병갑이라는 군수가 너무 착취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착취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들고 일어나요. 정봉준 아버지 죽여요. 때려서 화해하고 갔는데 때려서 죽여요. 정봉준이가 열받으니까 들고 일어나죠. 근데 그때 들고 일어난 동학혁명 군인은 몇 명이었느냐면 20만 명이었어요. 조선 역사 통틀어 한 번도 보였던 적이 없는 군인이 모이고 20만 명. 그래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다 먹어요. 이제 정말 이번에는 그냥 처음에는 왕하고 타협하려고 했는데 타협이 아니야. 그냥 끝내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했더니 이때 고종 31년에 어떻게 하느냐면 청나라한테 나 좀 보호해달라고 도움을 청해. 청이 2,000명 파견합니다. 이때 일본 항상 여러분들 일본은요 5,000년 역사 내내 5만 년 앞으로 역사 5만 년이 걸 5만 년 내내 우리를 먹을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는 외로움을 굉장히 쪽발이라고 무시하는데 걔네들은 쪽발이가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로 정신 나간 놈이에요. 쪽발이가 아니에요. 외로움은 일본은 우리나라는 남한만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일본은 35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나라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저 삿포로부터 이 사이판까지 일본 땅이었어요. 옛날에 사이판까지 5,000km, 6,000km가 넘는 게 나라 전체가 일본 안에 들어있어요. 인구도 우리는 5천만인데 지금 인구는 일본이 지금 얼마? 1억 2천만, 1억 2천만. 우리는 경제 규모가 1조 달러인데 일본은 6조 달러. 그런데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쨌든 일본 아이들은 그때도 임진왜란 때 달성하지 못한 우리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청나라가 먼저 들어가니까 자기네들 뭐 외관 뭐 이런 자국민 보호한다고 그대로 3,000명 파견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왕이 자기를 지킬 군인이나 하나 없어서 청나라한테 일본 들어올 때 일본을 막을 수 있어요? 무임지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선을 누가 주도권을 가질 거냐? 한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어디서 했느냐면 평택, 성안, 거기 아산만에서 전쟁을 해요.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해요.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러일전쟁은 1904년에서 1905년 마지막 러일전쟁에 져서 우리가 을사능력으로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러일전쟁에서. 러일전쟁도 얘기 들어보면 기도 안 차죠. 얘네들이 전쟁한다고 어떻게 배를 파견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노르웨이로 해서 영국으로 해서 스페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디야 케이프타운으로 해서 인도양으로 해서 이렇게 동해로 해서 저기 한국에 가서 만났는데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임지경으로 당한 거예요. 일본한테. 어쨌든 이 청일전쟁에 일본 애들이 이 청나라 군대를 다 죽이 200명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95년에 이제 먹으면 돼. 누굴 먹으면 돼? 이제 조선을 먹으면 돼. 이때 나타난 사람이 명성황후예요.
영성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여갖고 쟤네 우리 몸 보호국으로 못하게 좀 손 좀 써달라 라고 러시아가 딱 느닷없이 나타나갖고 니네들 가만히 있어 먹지마 조선 그러고 못 먹게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열받아갖고 이 1895년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10월 8일날 경복궁에서 명성황후를 자객 20명을 딱 꺼내서 죽이는 거 어떻게 죽이냐면 명성 확인하고 난 다음에 칼로 3번을 난도질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객 20명이 돌아가면서 강간을 해요. 한 명씩 차례차례 20명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자객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글을 써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참으로 다소 강한 일이라고 해요. 한 나라의 왕비를 그것도 자객들이 20명이 돌아가면서 강간을 해요. 그것도 아들, 남편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해요. 고종이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이상한 걸 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명성황후를 불태워 죽여요. 불태워 죽이고 석유 불태워 죽이고 그 명성황후 왕비 하나를 지킬 군인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지 않은 자가 가진 자를 보호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회라는 거죠.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나라는 왜 2000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외교관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가톨릭 교회예요. 내가 아프리카 다녀보면 없는 데가 없어 가톨릭은. 근데 없는 데가 없이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우리 수도자들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하는데 가지지 못한 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는 2000년을 이어온 거예요. 만약에 교회도 가진 자들 편에만 있다면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 교회 그랬잖아요. 프랑스 말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놀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프랑스가 뭐예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윤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을 만나보면 힘들어져요. 돈은 흘러 넘치는데 내가 보기에는 왜 못 써? 그러니까 국민들도 뭔가 저놈 돈 때문에 1등 때문에 불행하고 1등을 못해서 1등을 못하면 어때? 아니 판검사가 안 되면 어때? 내 생일대로 살면 되지. 우리 지금 부관장 친구가 로마에서 유학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태리에 공부 이제 끝나고 이제 카페 맥주 카페에 가면 50, 60대 할아버지들이 넥타이 탁 하고 맥주를 했대요. 한두 명이 아니야. 저도 유럽에 가보면요 50, 60 된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 창피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당당하고 멋있게 해요. 물어봤대요. 50, 60 한국에는 이런 거 20대 아르바이트라는 거지. 지금 여기서 50, 60이 뭐 창피하지 않냐니까 뭐가 창피하냐. 나 이 일로 너무너무 즐거운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지금 50, 60 머리 하얀 분이 지금 카페 가고 맥주 뭘 드시겠습니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이게요 비교하는 일이라 그냥 자기 못에 살 줄 모르고 자기 못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뭔가 지금 행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살서부터 30살까지 안 행복해. 1살서부터 30살까지 공부하느냐고 1등 비 공부하는 놈은 잠 못 자서 불행하고 못하는 놈은 무신앙해서 불행하고 30살부터 60살까지는 자아실현의 단계예요. 자아실현의 단계. 여러분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예요? 자아실현이라는 게 자아실현 무슨 저시 무슨 배부른 소리하고 하는데 자아실현 지금 애들 지금 막 공부시키긴 지금 유학 보내고 이거 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자아실현. 여러분들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을 안 따라 이 컵에 물이 이렇게 따라져 있으면은 이 컵은 이 물은 왜 따라져 있느냐면 내가 강의하다가 목마르면은 먹으라고 따라온 거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안 먹었어 이 물을. 그럼 이 물은 이 컵은 자아실현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자아실현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먹어줘야지 자아실현을 할 거야. 이 자아실현을 정말 시켜주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샴푸를 한 통 사놨어. 샴푸를 한 통 사놨는데 그 샴푸를 끝까지 다 쓰면
샴푸는 그 샴푸는 자아 실현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 샴푸는 자아 실현을 했죠?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지금 능력을 다 주셨어요. 능력을 다 주셨고 노래를 잘하거나 뭐 뜨개질을 잘하거나 옷을 잘 만들거나 아니면 봉사를 잘하거나 뭐 하나씩 다 있을 거야. 그런데 그 하느님이 주신 능력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애 공부시키는 데만 그냥 60살까지 그냥 다 했어. 그래갖고 내 능력이 뭔지 몰라. 내 능력이 뭔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지금 60살까지 지금 대한민국에 자아실현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내가 보기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심지어 애하고 부인하고 유학 보낸다고 기러기 아빠가 20만 원. 기러기 아빠가. 그건 무슨 결혼을 했으면 애들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놀면서 그것도 자아실현의 일부인데 그냥 기계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 열심히 장가 안 갔으니까 내가 항상 가장 취약점이 바로 그거야. 장가 안 갔으니까 우리를 모른다고 그러지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식을 교육시키고 자아실현을 하지 못했다 해더라도 60살이 되면 다 끝나요. 할 일은. 인간으로 살리면 거의 다 끝나요. 결혼까지 보내면. 그러면 끝났으면은 자아실현도 안 하고 그냥 자식 키우는 걸로 다 모든 목표를 다 세웠으면 60살이 끝났으면은 죽어야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실현이 안 된 상태에서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된 사람들이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살면은 그 사회가 굉장히 충만하고 성숙한 사회가 될 텐데 전혀 자아실현이 안 된 사람들이 안 죽고 끝까지 갑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고.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좀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냐. 그러니까 60살부터 100살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는 건강하게라도 살아야 되는데 이건 건강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라고 했어요? 재산을 좀 조금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반을 이루고 건강을 이루고 다 이루고 건강에 대한 철학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식들 하느냐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이 재산이 12조 5,900억이에요. 71살인데. 근데 저렇게 쓰러져 누워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쓰러져. 그래서 내가 건강에 제일 권하는 게 뭐냐면 청국장 가루를 해요. 이 청국장 가루, 이게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내가 5년 전에 청국장 가루를 1년에 50가마 정도 써서 팔았어요. 근데 작년에 청국장 가루를 몇 가마를 써서 팔았냐면 1,300가마를 써서 1,300가마. 청국장 가루로. 분말로. 근데 이게 내가 우리 그 천주교 신당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성당 안 다니는 사람도 엄청나게 먹어요. 이것만 먹으면은 내 생각에는 웬만한 데는 다 안 먹어도 돼. 웬만한 데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당뇨 있으신데 내가 매번 갈 때마다 청국장 가루 드시라고 하는데 3년 동안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드시기 시작한 2년 전부터 드셨는데 당이 정확히 90도에서 100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공복에 이런 컵에 밥 숟갈, 두 숟갈로 딱 드시고 컵을 한 잔 드시면 아침 너무 편한, 속이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청국장 가루 내가 오늘 갖고 왔어요. 이거 사서 드시면은 근데 우리 교구청 오늘도 이제 교구청 오늘도 저 교구청에 아주 즐거운 일이 있었는데 교구청 관리국장 신부가 교구청 일을 하다 보면 머리가 지끈거리잖아요. 이 청국장 가루 좀 먹으라고. 제발 막 당이 있어갖고 얼굴이 팍 썩었더라고요. 교구청에 오는 밤에 그럼 제발 이거 좀 먹으라고 내가 이 좋은 보약을 주는데 뭐야? 지금 두 통 먹을 때 얼굴 색깔이 달라져. 내가 먹으면 어때? 내가 외국에 이렇게 방에 갔다고 하면 속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청국장 가루 딱 두 숟갈 딱 타먹고 다음날 화장실에 가면요 똥이 60cm 60cm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얼마나 행복해. 정말 행복하다. 지난이 작년 2월달에 하와이 강의 갔는데 청국장을 100개 들고 왔어요. 저는 강의 다니면 어디든 다 들고 다녀요. 100개를 첫날 다 팔았어요.
근데 둘째 날 주문이 150개가 들어왔어. 그런 데는 강의를 3일, 4일 계속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했더니 실험 정신 당한 할머니 한 분이 청국장 가루 사고 그날 타먹어. 근데 자기는 다음날 화장실 갔는데 똥이 200타가 나와. 제가 지난 1월 달에 잠비아 내가 두 번째 갔는데 말씀드렸는데 잠비아를 갔는데 이게 저녁으로 된장찌개가 나왔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 아프리카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수녀님들이 신부님 그게 생태마을 된장이에요. 이 된장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활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된장, 간장, 고추장 그 다음에 깻잎을 정말 엄청나게 담았는데 벌써 다 팔고 마지막 한 통이라는 건 한 1000원짜리 600개 정도 그거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농사를 접으면은요 정말 우리나라 조금만 움직이면 천지가 나거든요. 가을에 그 깨털지 깻잎 따지 않거든요. 근데 그 깨 막 떨어지기 한 3, 4일 전에 따면은 제일 맛있거든요. 깨는 파랄 때 아무 맛이 없어요. 힘 떨어질 때 그래야지 부들부들하고 맛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딸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한국 여기 도시에 나오는 일이 없다고 난리는 우리는 그 밭 천지가 다른데 내년에.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난 우리 농촌 살리려고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갈 때 콩 작물들이 8%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콩 작물들이 28%로 올라갔어요. 나는 이 청국장 콩을 만가마 소비하는 게 내 소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 청국장 가루 다 먹이는 게. 근데 뭐 그래. 나라 살리고 국민 살리는 일이죠. 네, 어쨌든 또 내 CD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애들한테 성당 나가 애들 안 나가는 애들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엄마 자꾸 우리 성당 나가라고 나 절 나간다 그래. 그러지 말고 내 화가 나십니까? 교육과 행복 말 이런 거 사서 너 출퇴근하면서 다 서울로 다니잖아요. 출퇴근하면서 너 이거 들어봐라. 그러면요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선교하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동안 쉬면서 우선 청국장 먹으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사례들이 전화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마침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인스턴트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그 뭐라 그래요? 그 힘들게 그 변비 굉장히 변비가 많대요. 젊은 아이들.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런 걸 많이 먹었고 변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먹고 변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젊은 아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 도대체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냐? 자아실현이라는 게 여러분 자아실현이라는 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일을 하는데 너무 신난다, 너무 재미나다, 그리고 의미가 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아실현은 뭐예요?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는 게 자아실현이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 구원 사업에. 그러다 보면 자기 성숙도 생기는 거고. 문제는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산다니까요. 40년 살아요. 50살 된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4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분명히. 자, 제가 20년 전에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 무슨 100살까지 사는 그런 끔찍한 거 하지 말라고.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 보세요.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텔레비전에서
버젓이 선전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100세 안보장, 100세 운보장. 100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LIG 생명보험회사에서 무슨 보험 상품이 나오느냐면 110세 건강 안심보험 상품이 나왔어요. 110살까지 보는 거예요. 110살까지. 작년에 러시아에서 여러분들 우리 몸이라는 게요. 왜 늙느냐 하면 시간이 지나서 늙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70인데도 말짱한 사람이 있죠. 80인 우리 아버지 85인데도 나보다 우리가 500대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늙는 이유는 나이가 먹어서 늙는 게 아니라 위하고 장이 늙는 거예요. 위하고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은 밥을 아무리 먹어도 젊었을 때 여자애들은 밥 아무리 먹어도 이 위하고 장이 젊으니까 이게 다 소화해 다 받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 밥 많이 먹어도 배가 어때요?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한 50만 되면은 밥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줌마들 이렇게 보면 애 하나 이렇게 앉는 거잖아요. 이걸 소화를 먹는 걸 소화를 다 못하니까 이 배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러시아에서 이게 노화를 반장하는 물질이 미토콘트리아래요. 근데 이 미토콘트리아 노화되는 거를 아주 천천히 노화시키는 약을 개발을 했대요. 이 약이 이제 10년 후부터 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은 이제 위하고 장이 천천히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이 돼도 할머니들 앞으로 이제 80이 돼도 늘어지는 거 배가 요렇게 되잖아요. 80이 돼도 할머니들 몸매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배가 이렇게 되면 피부는 어떨 것 같아요? 피부도 똑같은 것처럼요. 80이 되지 않는 세상이 90이 돼요. 근데 2030년부터 일본에서는 먹으면 암이 발생하지 않는 예방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2030년이 봤자 15년 후야. 내가 며칠 전에 안양에 그 강의를 하면서 내가 모자 때 모시던 본담 신부님이 거기에 은퇴해서 사셔갖고 신부님 만났어요. 같이 밥 먹어서 강의 끝나고 78인데요. 그때 본 모습 그대로 24년 전에 본 모습 그대로 안 늙어요. 근데 뭐 미토콘트리아 조절하는 약까지 먹을 것 같아요. 90, 100살 돼도 멀쩡한 4년 전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800에서 1,800명. 100살 이상이 여자 1,700명, 남자 100명. 여자들이 안 했어요. 여자들이 안 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3,400명. 13,400명. 12,000명이 되는 거예요. 3년 사이에. 90에서 100살까지는 13만 4천 명. 80에서 90살까지는 97만 명. 그러니까 80살 이상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에서 80살까지는 무려 270만 명.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650만 명. 초등학교들이 27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 하나에 할머니 셋이 돌아다닌다 이거 길에 나가보면 내일 한번 다니면서 보세요. 애 하나에 할머니 셋 돌아다닌다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애들이 길에 밥을 안 그랬어요. 애들이 밥을 안 그랬어요. 근데 요즘 길에 할머니 하나 할머니는 유모차를 밀고 아까도 저기 강의 볼 때 할머니 한번 유모차 밀고 오는 데 봤어요. 근데 사실 유모차 밀고라도 다니는 거 잘하는 거죠. 다니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60살서부터 이제는 거의 100살, 110살까지 앞으로 40년, 50년 남아있는데 뭐하고 살 거예요? 자아실현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재미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의미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재미있는 일,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자기를 개발해봤던 적이 없는데 가장 가는 거예요. 그날이고 전날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겨워요. 그러니까 늙으면 맨날 이런 말을 나와요. 사는 게 지겹다는 말이야. 사는 게 지겹다. 저는 정말 작년에 저한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냐면 할머니 한 분이 날 찾아와서 100억을 기증하고 하셨어요. 100억을 기증을 하셨는데 뭐 나스라고 준 건 아니고 나스라고 나 100억 다 쓸 수도 없지만은 내가
대학 세우시라고 신부님 하고 싶은 일 하시라고 내고 근데 이 할머니가 왜 기증을 하게 됐느냐? 돈이 워낙 많아요. 그런데 2년 전에 강도한테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강도들이 이 할머니를 트렁크에다 집어넣고 백에다 가방에다가 할머니를 넣고 그 다음에 처음 할머니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카드가 한 20개 있었는데 그걸 돌아다니면서 은행마다 돌아다니면서 비밀번호를 해갖고 돈을 뺀 거죠. 근데 이 강도들이 이틀을 할머니 차로 납치를 한다. 할머니 차로 이틀을 끌고 다니는데 AM도 고장나고 FM도 고장난 거야. 이 할머니가 82살인데 아직 운전을 하고 다녀요. 82살인데 AM도 고장나고 FM도 고장나고 유일하게 CD만 고장이 안 났네. 근데 그 CD기 안에 내 CD 화가 나시니까 들어있어요. 이놈들이 이틀 동안 다니면서 심심하니까 CD를 딱 틀기 시작한 거야. 근데 내 CD는 일단 듣기 시작하면 못 보여. 얘는 이틀 동안 계속 그 CD를 계속 들으면서 너무 웃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원래는 살인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대. 할머니를 실장시키려고 끝까지 다 준비해놨대요. 그런데 이틀 동안 사람이 웃으면요 절대 나쁜 짓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할머니를 풀어주면서 그러더래요. 할머니 나 이 CD를 들어보니까 그 두목이라는 친구 이 CD를 들어보니까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니 손잡고 성당 갔던 게 기억이 난다. 내가 그 독한 마음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할머니 우리 고발만 하지 않아 신고만 하지 않아 할머니가 풀어주겠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재산이 뭐 몇백억이 되는데 내가 죽었다면 그러니까 이 신부님한테 내가 의미 있는 일 하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신부님 기증할 때 일주일 만에 100억 딱 받고 일주일 만에 했는데 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는 기증으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나하고 같이 아프리카에 가서 잠비아에 가고 내가 어디다가 대학을 세울 건지 그 땅을 좀 봐라. 그리고 그 지역이 도대체 어떤 지역이 내가 왜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걸 계획하는지 할머니가 직접 봤으면 좋겠다. 82살 먹은 할머니 손을 잡고 2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이 할머니 대단해요. 그 여행을 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서 모프리나라는 시에 가갖고 내가 얘기했죠. 그 시장을 만났어요. 타운클럽을 만나갖고 내가 여기다가 100억, 1000만 달러. 여러분들 우리도 큰 돈이지만 잠비아의 10 밀리언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나라가 발칵 뒤집힐 일이에요. 내가 여기다 농업대학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땅을 줬어요. 내가 소도 키워야 되고 옥수수도 키워야 되고 콩도 키워야 되고 벼도 되거든요. 벼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는 비도 안 오고 흙먼지 날리고 그게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거는 북동 아프리카,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수단, 요 극히 6분의 1, 7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적도 밑에 아프리카는요, 정말로 에덴 동산, 하느님이 창조할 때 바로 이런 데 이걸 창조해놨나 보다. 그러니까 세렝게티 초를 안 가보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잠비아가 우리나라보다 7배 반 큰데, 7배 반 커요, 우리나라보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쪽만 나라가 1조 달러 4년 연속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왜 이 목이 터져라 이 얘기를 우리나라가 지금 시점에서 가진 자들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누는 문화를 지금 지금 기업에서 우리 죽겠다 이게 정말 정신 나가는 소리예요. 지금 기업에서 버는 돈만 내려놓으면요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들 천국하고 지옥 차이가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이 천당 지옥 그렇게 차별 안 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지옥 갈 생각이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차별 안 하신대요. 음식도 똑같이 차려준대요. 엄청나게. 그래 천국의 상이 이 제대보다 한 2배 정도 크대요. 그러고 그냥 먹을 게 엄청나게 많대요. 이게 멀리 있으니까 젓가락도 다 이렇게 더 먹으라고.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어떻게 상 양쪽에 앉아갖고 집어갖고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너 이거 먹어봐라. 저쪽 너 이거 아이고 맛있다. 서로 먹여주는 지옥에 가보니까 그 넓은데 젓가락 이렇게 긴데 먹여줄 생각을 하고 자기만 먹으면서 너가 그냥 정말 완전히 피골이 삼겹해. 천국 가고 지옥 차이 딱 그거예요. 나누냐 나누지 않느냐.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먹을 게 흘러 넘쳐요 지금. 근데 자기만 먹고 있는 거 좋은 것처럼. 근데 지가 까먹지 그걸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지우고 어쨌든 아프리카는요 정말 잠비아 너무너무 그리고 빗님이 안 오신다고요. 내가 한 보름 있었을 때 보름 때 그리고 그 잠비아의 우리나라 7배 반인데 전부 다 숲이에요. 정말 그 나무도요 우리나라 무슨 어디야 용문에 막 그런 나무 천지로 서 있어요. 천지로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 농업대학을 세우면은 정말 좋겠다. 내가 그 시장을 만나서 내가 땅을 좀 줘라.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서 3,000헥타르 달라고 했어요. 아니 나는 이제 기도했죠. 하느님 얼마 정도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3,000헥타르라고요. 그래서 나는 3,000헥타르가 여러분도 얼마냐? 900만 평이에요. 900만 평. 분당 신도시가 180만 평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 일산도 거의 분당하고 크기가 같아. 여기도 한 200만 평 정도 될 거야. 이거 4배 반만한 땅을 다 먹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큰지 몰라. 하느님이 3,000헥타르. 여의도가 80만 평이니까 여의도 10배 많은 땅을 달라고. 여의도 10배 많은 땅을. 근데 시장이 우리 시에는 그런 땅이 없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 이 잠대 이렇게 큰데 니네가 6개 6대 도시인데 왜 그게 없냐니까 그래도 그렇게 넓고 그는 이렇게 딱 껴서 줄 수 있는 땅이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딱 껴서 줄 수 있는 땅이 한 450만 평인데 한 일산 2배만한 거 그런 정도 껴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450만 평은 좁은데 그래서 산림청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300만 평이고 옆에 붙어있는 게 또 있대. 그래서 현재로는 750만 평 정도를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내가 그리고 이제 다 한영 땅을 돌아봤는데 그 안에 강이 2개가 흐르는 얼마나 그냥 풍요롭게 물이 흐르는지요.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강이 2개가 흐르는 오케이 이제 그 시 이제 다 이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왔는데 내가 한국에 오고 거기에 난리가 나는 거야 잠비아가. 그래서 국영방송에서 와서 촬영을 해갔대. 요 농업대학 이제 세운다고. 그래갖고 이제 수녀님한테 어플리케이션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수녀님이 또 대통령 사인이 나야 되는데 대통령한테 이제 해야 되는데 3,000헥타르 또 올렸대 수녀님한테. 그래서 3,000헥타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다 농업대학을 세울 생각을 하니까 900만 평을 뚫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150살까지 살아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150살까지 살아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 신나는 일, 즐거운 일 이런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내가 또 따로 이제 이 잠비아 프로젝트는 따로 한번 방송에 자세히 사진까지 해서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올 여름에도 우리가 잠비아 한 10만 평 꾸며주러 가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꾸며줘요. 정말 내 아이도 공부가 최고가 아니라니까 행복은. 그러니까 내 아이가 그런 데 한번 갔다 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돈을 버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교수진도 지금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또 이제 제가 서울대학 그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 강의를 나가는데 거기 학장하고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 대학을 세우는데 나는 대학 세울 능력은 안 된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고 그러면은 이 10년 후 언제 10년 후에 세울 거다. 그럼 10년에 교수진을 만들어야 된다. 잠비아 사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우리 대학에서 1년에 2명씩 공부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석사과정부터 석박사까지 다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1년에 2명씩 그것도 뽑자. 서울대학에서 본대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푼도 쓰지
씹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는 두 명을 뽑았어요. 담배를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아주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이미 이제 이탈리아 유학 갔다 온 친구 하나, 또 이제 이 무프리나 씨의 변호사, 여자 변호사가 있어요. 그 둘을 이제 9월달에 데려고 시킬 거예요. 10년 동안 2명씩 시키면 20명의 교수진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리고 여기 이제 나는 한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살, 70살, 80살, 80이 돼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오래는 사람들도 없고, 오래는 사람도 없고, 할 때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80이 넘으면 재미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난 일이 없으니까 웃지를 않아요. 80살 넘으면 특징이 안 웃어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200번 자지러지게 웃고, 어른들은 20대들은 20번 자지러지게 웃는데 80 넘은 할머니들은 하루에 한 번도 안 웃고 눈빛을 보는데 뭘 이렇게 째려봐. 눈빛을 뭘 이렇게 째려봐. 웃지도 않고 나이 먹으면 눈구덩 쳐져야 안 쳐져. 눈 다쳐요. 뭘 쳐도 입 다쳐요. 머리 쭈글쭈글하고 이마에 그냥 죽 웃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KBS가 뭘 잘못했다고 KBS가 MBC 1시간째 SBS는 시간째 남편하고 살면 뭐가 재미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같이 사랑을 해봤어야지 알고 본다고 하지. 소파에서 째려보고 있는 남편이 이렇게 지나가면 무슨 투명인가 이런 시간을 그래서 할머니들 이렇게 80, 내가 이렇게 할머니들 80, 60 넘은 할머니들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한 번도 안 웃어보고요. 그 째려보는 눈빛. 그리고 내가 웃긴 얘기하면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썩은 미소가 나, 썩은 사람은 웃어야 돼. 웃을 때 예뻐요. 젊은 사람은 웃으면 얼마나 예뻐요. 머리 쫙 올라가고. 젊은 애들 웃으면요 정말 또 그냥 내 강의 나올 때 젊은 사람들 이렇게 여기 일상공부 많은데 젊은 분들이 따라 성당보다 그냥 나와 또 신부님 또 만나러 온다고 연필로 가. 근데 80대는 연필로 안 그리더라도 이게 떠올라요. 그냥 80살 넘어서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무조건 집을 나가야 돼. 집에 있으면 안 돼. 집에 여러분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때도 없는 80살 넘은 할머니가 방에 속 혼자 말도 안 해. 하루 한 번도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 한 번도 말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주일 그렇게 앉아있고 2주일 한 달 앉아있으면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그 다음에 오는 게 치매에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60, 70 넘어서 오늘 강의 들으러 나오신 우리 젊은 언니들, 젊은 누나들 정말 지혜롭고 특별히 나이를 먹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라. 많은 사람. 무슨 복지관을 가든 프로그램을 가든 뭐 연극 구경을 가든 여기 일산 얼마나 좋아요. 네? 얼마나 서울도 가깝고 경북도 가고 그냥 돌아다녀요. 무조건 무슨 돈으로 집 잡아서 돌아다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82살에 이 할머니가 내가 오늘 왜 즐거운 날이냐면 내가 사실은 할머니 내가 이 건강한 먹을 걸 우리 생태마을에 건강한 먹을 거를 노숙자들한테 먹이고 싶다. 내 꿈이 그거다. 그래서 그 노숙자들의 예수님이 항상 가장 보잘것없는 이한테 가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대한민국에서도 그냥 우리 집 오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만 오잖아요. 평창까지. 내가 가난한 이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숙자 쉼터를 좀 해갖고 그 중에서 자활되는 사람은 아프리카 보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나 그런 걸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또 오늘 또 그거를 할 수 얼마 정도 드냐면 한 30억 정도 근데 그걸 갖고 왔어요.
신부님, 이제야 내가 사는 의미를 찾았다. 이제야 사는 맛이 난다. 이제 사는 맛이 난다. 참 좋다. 너무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자기는. 그리고 이제 그 아프리카에 가갖고 아프리카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할머니들이 몇 안 되죠, 우리나라에. 근데 시간이 남아갖고 내가 케이프타운을 가자고 했어. 케이프타운을 가갖고 이제 맨 끝에, 그 희망곡 맨 끝에 딱 갔는데, 부관장 신부 둘을 데려갔는데, 내가 5년 전에 데리고 있었던 부관장 신부가 할머니가 참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은 무조건 젊은 사람하고 놀아야 돼요. 막 부관장은 이제 막 신부 된 지 한 5년인가 7년 됐는데, 딱 거기 이제 희망봉 끝에 서서 이러더라고요. 희망봉아, 저기 막 대서양아 안녕? 여기 인도양이야. 여기 인도양 소개시켜줄게. 인도양아, 잘 있었니? 여기 대서양이네. 사이좋게 지내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 소원이 뭐냐면 희망봉에 가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다른 데 다 가봤고. 그래서 자기 너무너무 사는 게 즐겁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집 잡아서 돌아다닐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지쳐서 죽는다니까. 죽을 때 지쳐서 죽는다니까. 한 9시쯤에 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죽는다. 자다가 죽는 거야, 자다가. 근데 어떤 할머니들이 사람 미치게 만드느냐면 돈 쓰는 거 아까워갖고 집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73살인가 74살 먹은 할아버지가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나 너무 아프다. 10일 동안 두 개로 10일을 버텼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그럼 경찰서에서 소방서에 문을 따라가니까 문이 안 열려가지고 소방서에 연락해서 또 경찰이 나가 안 되다가 소방서에서 땄어. 근데 할아버지가 10일 동안 두 개를 먹은 거야. 그래갖고 할아버지 병원에 이제 갔더니 영양 실조야. 네 할아버지가 폐지를 모르는 할아버지야.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가난한 줄 알았더니 3층 빌딩이 3층 빌딩이 쓸줄 모르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버는 거는 너무 잘 배웠는데 쓰는 걸 못 배웠어요. 쓸 줄을 모르고 여기 분명히 지금 생각보다 나한테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아까 그만 갖고 왔었는데 나한테 싫어. 이러기 힘들어. 나도 놀고 싶은데 놀 시간을 안 준 거죠, 할머니가 나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의미 있고 재미나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즐겁게 사는 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사는 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좋은데 보냈는데 그냥 인상만 쓰고 너 세상에서 뭐하고 왔냐 인상만 쓰고 아니 그런 게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갔더니 세상이 너무 좋아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경치 좋은데도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정말로 신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 집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 내가 월요일날 동창신부들 모임이 있었어요. 동창신부들하고 얘기했어요. 나 이런 할머니가 이렇게 좀 도와줘. 내가 바쁘다. 그랬더니 또 복지시설 운영하는 신부가 당신도 며칠 전에 저기 좋아하면서 동생이 형 총 쏴주는 거 알지? 네, 알지? 그 형이 신자래. 천주 신자래. 재산이 100억이래 100억. 근데 어떤 3억을 빌려달라고 했대 동생이.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는 3억을 안 빌려주고 총 맞아줬고 어떤 할머니는 100억을 해갖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고 얼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간만 되면 그 할머니하고 밥 먹거든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요. 나하고 밥 먹고. 오늘도 전심 먹는데 원래 일 위암이 있어 이렇게 받잖아 하는데 그 이제 전심을 이제 중국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도 맛있겠지. 행복하다. 얼마나 즐거워. 똑같은 삶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겹게 사는 사람이 신부님 집 잡혀서 돈 다 쓰면은 그 다음에 없으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 국가에서 용돈 나온다 20만 국가에서 용돈 20만 5,400원 나온다. 그거 쓰면 된다. 여러분들 나이를 먹으면요 90, 100살 되면 그렇게 보통 많이 필요하다. 내가 10년 전에 54,000원 나올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할머니들 65세 이상 1억 5천 재산 안 돼. 그때는 1억 5천, 지금 2억 5천이지만 1억 5천 재산 안 되는 분들 걱정 없어. 앞으로 10년 후에 정확히 20만 원 나올 거다. 내가
얘기했어, 10년 전에. 제가 오늘 또 얘기합니다. 지금 이 돈 집 잡히고 국가에서 20만 원 받는 걱정하지 마. 10년 후에 최소한 60만 원. 이미 미국은 기초요금으로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한테 기초요금으로 80에서 120만 원 정도 나와요. 그 사람 생활 수준에 따라서. 근데 이분이 80에서 120만 원을 줬는데 연말 정산을 하는데 그 돈을 다 안 쓰잖아요. 그럼 깎아요. 이 할머니는 돈 필요 없다고.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유럽에 가보면요, 할머니들이 아침부터 와인바에 가고 맥주 시켜놓고 아침부터 나와서 실질적으로 다 써야지. 다시 또 연금을 주니까. 우리나라가 2030년에는 경제 규모가 세계 6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금 일본도 거의 100만 원씩 다 나가고 유럽도 다 100만 원씩 다 나가고 기초 연금으로 돈 없는 연금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생각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안 망해. 우리나라는 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독하게 사는데 어떻게 근데 여러분들 누가 잘 되길 바래? 나라가 잘 되길 바래. 나라가 잘 되길.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이 더 찬란하려면 나누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지금 이제까지 살았던 가치관으로 살면 여러분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교도는 사라질 시대예요. 교도는 없어요. 교도를 할 수도 없고 교도를 받아먹을 수도 없어요. 생각해봐요. 10살 먹은 할머니가 90살 먹은 자식한테 너 왜 나한테 교도 안 하느냐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제는 교도를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받아먹을 수도 없고. 계산상 안 맞는 거예요. 20년 켰으면 20년만 받아먹어야지. 20년 켰으면 60년인데 80년 받아먹으면 이거는 정말 부모도 아니고 이거 도둑이에요. 부모도 아니고 도둑이에요. 어떻게 20년 교육 80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나예요.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데 나라는 걸 생각해봤더니 나는 그냥 자식 키울 때 나는 저기서 내다버린 거야. 내다버려고 자기 자아를 찾을 시간도 없었던 거야. 그냥 훌쩍 그냥 60이 돼버리고 70이 돼버리고 돈도 없고 자아도 없고 그 상태에서 죽지는 않고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20살 때까지 키웠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고맙더라고요. 친구가 되고 보니 부모처럼 고마운 게 세상에 없어.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갖고 내 활동비가 첫 24년에 46만 원이었어요. 어머니 25,000원, 아버지 25,000원. 은혜 갚는다고 10분의 1. 지금은 사실은 많이 드려요. 왜냐면 내가 외부가, 성당 말고 외부 강의는 1시간에 100만 원 받거든요. 1시간에 100만 원. 1시간에 100만 원 받으니까 그 중에 다 드릴 필요도 없어. 50만 원이라도 잘라고 어머니 25만 원, 아버지 25만 원. 이렇게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 드렸어요. 계산 끝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 85, 어머니 83인데 너무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 상태로 봐서 이 부분은 거의 100살까지 별로 없어. 내가 어머니 60대 때 어머니 어머니 앞으로 80까지는 무슨 소리를 하냐고. 어떻게 내가 80까지 사느냐. 그때 83살 지금 지금 내 어머니한테 어머니 100살 지금 기세로 100살 무슨 소리냐고. 100살까지 어떻게 사느냐고. 근데 지금 기세로 100살까지. 며칠 전에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느냐면 아버지가 이제 이가 좀 안 좋으셔갖고 내가 조금 먼데 의사가 아버지 이를 치료를 해드리고 싶다고 그래갖고 우리 내가 4형제들한테 내가 전화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2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아버지 모시고 치과에 갈 수 있느냐. 거기까지 가겠다면은 내가 예약을 그 의사가 아버지 치료하는 걸 원하니까 내가 해야겠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그래서 다 했어.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아버지 이제 치과 이제 세 자식이 돌아가면서 모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아버지한테 전화드리니까 전화 안 받으니까 하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특달같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자식들이 나도 이가 아픈데 죽을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자식은요, 90살이 돼도 110살 되도 뭐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자녀들하고 사랑을 쌓는 문화인가요?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때 학원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 밤 12시에 들어오고, 그 대학생 때는 아예 부모가 뭐 어떻게 되는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요즘 애들이, 여러분들, 정말 요즘 애들 얘기 들어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강남에 있는 저 중학교 선생님, 상담 선생님이 한 얘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애들이 들어와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들더래요. 걔네들 어제도 싸워서 걔네들 막 그러더래요. 가만히 얘기를 하니까 자기 엄마하고 싸운 걸 걔네들 어제도 싸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아니라니까. 애들이 자기 부모를 채권자라고 그러는데, 채권자. 뭐 내 노래 그렇게 1등 해와라, 뭐 상 받아와라, 뭐 해라, 서울대학 들어가라. 채권자, 자기네들 채권자라. 노예는 노예. 그런데 무슨 사랑이 있어요? 걔네들이 커서 엄마를 너무 사랑이 막 흘러. 아이니 오죽하면 초등학교 5학년이가 맞짱 뜨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뭔가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방예의지국 그거 갖다 파는 지 오래됐어요. 경제하고 바꾼 지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뭐 외국에 강의 나가고, 특히 뭐 미국, 뭐 호주, 뭐 다 마찬가지예요. 3시간 되면 부모들은 다 들어와서 애들하고 끝까지 같이 있어요. 1년 360일 똑같아요. 애들이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걔네들이 바보 같고 순수하냐면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 애들은 순수할 수가 없어요. 밤 12시까지 그 애들에서 한 애가 포르노를 갖고 있으면 초등학교 4학년 한 달에 퍼지면 순식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다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를 이미.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거야. 오로지 서울대학을 하면서 그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질 때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과연 내 아이가, 내가 100살 때, 70살 된 내 아이가 나를 얼마나 찾아올 것이냐? 그럼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물어봐요. 저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를, 우리 자식들이 다 우리 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해요. 참 많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원 근처로 강의를 가면 항상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무가 아니야. 그냥 아버지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난 시간만 나면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러.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담배 피다가 걸렸어요. 옥상에서 담배를, 깜깜한 밤에 담배를 피우고 걸리는데 애햄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버지 뒷모습이에요. 걸린 거죠. 저렇게 착한 아버지한테 담배 피우는 모습을 걸렸으니 내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아버지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저 아들 사연이 많지. 내가 그때 학교를 아예 안 다녔거든요. 2년을 학교를 안 다녔는데, 학교를 안 다녔는데 담배까지 얼마나 기가 막혀야 미안합니다. 일주일이 돼도 아버지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죠. 아버지가 못 봤구나. 다행히. 2주일 만에 누나가 날 찾아왔어요. 그때 뭐 신학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창현아, 너 담배 피는 거더라. 그래, 나 담배 피워. 아버지가 너 담배 피는 거 봤다고 그러더라. 아버지가 고민을 한 거죠. 직접 얘기하면 상처를 입을 것 같으니까 제일 친한 누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저기 건강에 안 좋으니까 담배 피우라고 얘기하는 누나한테. 그냥 누나가 얼마나 막 때리고 뚫고, 한 번도 아버지가 우리를 때리는 건 우리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부모가 자식을 때린다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죠. 근데 아버지는 안 때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 원래.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생각해서 그 누나를 통해서 나를 존중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담배를 1년 동안 끊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아예 담배를 피지 않지만,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추억을 하고 참 아름다운 추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하나도. 이제는 사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 한 3년 전에 우리 형제들하고, 우리가 3형제인데 담배 얘기가 나왔어요. 둘은 아직 담배를 피고 있어요. 끊는다고 말을 안 하고 아직 피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나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걸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형들도 다 모이면 담배 폈죠. 근데 이제 대학생 다닐 때도 돈은 없고 아버지 방에 가서 담배를 훔쳐서 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거실 한가운데 솔이 딱 놓여있더래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때는 돈 없으니까 맨날 한산 뭐 이런 거 폈거든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산, 청자 이런 거. 그런데 솔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담배 훔쳐 핀 거 아느냐고 그랬더니 알지, 내가 훔쳐 핀 거 아는데 내가 어느 날부터 거실에다 손을 올려놨다고 몸에 좋은 거 피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이 다 되고 60이 다 돼도 그런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봐도 자기네들은 시간만 되고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이제는 뭐만 남은 시대냐? 사랑만 남은 시대. 과연 우리는 자식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키우고 서울대학 C로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참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나라예요. 깨어나야 돼요. 이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또 조선 500년 역사의 반복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일 하셔야 돼요. 근데 할머니들은 의미 있는 일, 재밌는 일 할 거 없어요. 운동만 하면 돼요. 내가 누워서 똥을 좀 많이 싸면 그게 다 자식 도와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헬스장 다니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프로그램은 내가 하여튼 돌아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조건 만들어줘서 하세요. 제일 좋은 성당 다니고 성당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110세까지 행복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